국민의당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이야기 별로 안 하고 싶어요. 근데 인기 아이템이라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거 여기도 좀 웃기는 게 국민의당에서 지금 벌어지는 일은 사실 합당과 분열 과정에 못 보던 사태가 많이 나오고 그래서 있거든요. 인기 아이템이에요. 이쪽에 관심이 많다 이런 것보다 게다가 새벽 6시에 무슨 전당대회를 한다면서요. 뭐 이미 다 우리 방송으로 나간 이야기인데 얼리버드 신드롬 아니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보고 있으면은 재밌는 정치 쇼를 보는 것 같은 느낌 때문에 이게 그 인기 있는 아이템이에요. 그래요? 너무 웃기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를 너무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아. 관객들을. 그냥 막 하시는 것 아니 같아. 관객을 의식할 짬이 없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네. 너무 급해서. 너무 예. 급해가지고. 근데 지금 이제 이야기 핵심은 뭐 쉽게 이제 정리가 되겠네요. 민주평화당의 20명이 만들어지느냐 마느냐. 아, 만들어지죠. 사후에라도. 사후에. 그거 왜 그렇게 되냐면 지금 중재파라고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중재파 5분이에요, 대개. 그런데 이 중재파 5분이 어디서 당선된 분들인지가 중요해요. 호남? 네, 한 분 한 분 보세요. 박주선, 김동철, 조승용, 황주홍, 이용호. 다 그러네. 다 호남이잖아요. 지금 이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일반적으로 뭐 이분들이 뭐 다르실 수도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 몸값 올리기에 정통 코스를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것도 있고 하나 더는 박주선, 김동철, 조승용, 황주홍, 이용호가 대부분 다 지도부에 있었는데 안철수하고 일단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당장 안철수를 버리지 못하는 듯 저는 그런 인상 보거든요. 네, 그게 뭐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지금 김동철, 뭐 황주홍, 박주선, 이용호님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이 기반이 호남이 아니라면 되게 이 방정식은 단순해요. 그런데 호남이기 때문에 이 방정식은 막 복잡하게 보이죠. 그러나 뻔해요. 그러니까 몸값 올리기가 정치인들은 아주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중립파에 있는 이 5명 빼고 현재 호남의 지역구를 두고 있는 국회의원이 안철수 편인 경우는 김관영, 권은희, 송기석이었는데 송기석 의원이 약간 흔들린다면서요. 요즘 계속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민주평화당 쪽 20명 넘는 건 시간 문제라고 안철수의 비서실장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면은 정치적 거치가 이제 확실해지는 느낌이고 문제는 재밌더만요. 민주평화당이 20석을 확보하게 되면 원내 교섭단체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완벽하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해버리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과반을 딱 채워주는 부분. 그렇죠. 그러면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노력해서 이게 그런 말이 있어요. 제주는 뭐가 부리고 늘 여우가 다 가져가는. 20석 대 28석? 28석이죠. 네. 그러면 안철수의 존재 가치가 확 떨어져 버리는 부분. 네, 그렇게 되는. 이게 그러니까 코미디고요. 뭐 아침 6시에 전당대회 하고. 아니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권은희, 김관영 참 마음이 요즘 복잡할 것 같아요. 이분들도. 나는 권은희 씨에 대해서는 좀 하고 싶은 말이 많아요. 그 댓글 사건 이후에 예. 이쪽 분들이 권은희 응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제가 듣고 있기에는 권은희 씨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 당시 안철수 대표가 나름 좀 특별히 보살폈다 그럴까 관심을 보였던 부분이 있나 봐요.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일반적인 민심을 이렇게 못 읽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국회의원 나오는 것도 좀 그렇긴 했지만 그 당시에 네, 시기가 너무 빨랐죠. 예. 그렇지만 여기서 범국민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그 한 상징적 인물이 달랑 어떻게 작은 어떤 사람에게 속해가지고 간다는 게 자기 정치 생명을 너무 빨리 단축시킨 이런 단견들을 보고 있으면 주위에 그 측근들이 누군지 욕 좀 해보고 싶은 바로 그런 인물이에요. 근데 뭐 여성이기 때문에 저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예측할 수 있는 이 5인방의 행보는요. 일단 무소속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일단 그러겠죠. 네, 일단 남아있다가 결국은 이제 민주당으로 오려고 하는 노력도 약간 하겠죠. 그러다가 반통합파라고 불리는 쪽으로 갈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주승용 의원 같은 경우는 전남도지사 또 나가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가능성 없는데 뭐 근데 그래 봐야. 네, 그렇더라도 1%의 가능성만 있어도 도전하는 프론티어 정신이 아주 강한 게 정치인들이거든요. 박지원 의원하고 서로 이렇게 뭔가를 해야겠네요. 그렇죠. 지금 남아있는 이유가 저는 거기서 찾아지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건 사실 바국당으로 하기로 했던가요? 바른국민당인가요? 명칭이? 하기로 한 건 아니고. 그게 1위라고 했죠. 바른국민당. 아마 며칠 후에 당명을 확정한다 그러는데 네. 국민 공모를 했더니 바른국민당이라고. 1위였죠. 저는 제가 예전부터 했던 게 국민바른당이거든요. 국민을 발라버린다.
아이고 참. 그래서 바른국민당으로 간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여론조사 결과 그 바른국민당이 창당을 하면 자유한국당을 제끼고 1위라는 내부 여론조사잖아요. 그렇죠. 국민의당이 네. 의뢰한 그런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그 이후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응답을 안 하시던 보수, 샤이 보수층이 우리가 보기에 보수의 적자는 아무리 홍준표 대표 체제라도 자유한국당이야. 왜냐 대표는 바꾸면 되니까. 예, 그렇게 의사표시를 조금씩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게 플러스에서 뭐가 있냐면은 바라보는 관점이 약간 좀 다를 수 있는데 유승민 배신자론과 네. 맞물려 가지고요. 안철수는 민주 세력이라고 생각하는 저쪽 분들이 입장에서 보면 유승민도 변절하는 거거든요. 네. 그쪽 지지가 빠져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수 네.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아주 정치를 되게 한편으로 희화시키고 한편으로 역동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지금 흐름입니다. 이게 되게 개혁 쪽에서 통합 논의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명분이거든요. 그렇죠. 안철수의 대규모 징계가 보는 코미디 있잖아요. 네. 사고는 자기가 쳤어. 거기 반발하는 사람들을 먼저 징계할 건 아니거든요. 네. 중재파가 좀 깝깝해하고 안철수에게 답답하게 느끼는 부분이 정말로 당신은 통합 작업 이후에 당대표 내려놓겠다고 했으면 네. 한 발짝 빨리 내려놓고 명분을 줘야 당 만들려고 나가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도 안 해. 그 명분을 안 주니 반대쪽 사람들은 세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밖으로. 그건 당연하죠. 제가 보기에 유승민 대표와 안철수 대표 간에는 계속해서 유승민 대표 쪽에서 누구누구는 오지 마라 이런 시그널을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리고 안철수 대표는 그것을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잡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지금 안철수 대표가 잡으려고 뭐 애를 쓰는 건 그 5명. 그건 참 이게 어제의 동지가 오늘의 적이 된 적나라한 현장이고 정치를 하는 사람들의 속마음이 뭔지를 아주 지금 너무 창피하게 보여주는 그런 건데요. 통합개혁신당 쪽이 교섭단체를 못 만들게 하는 게 지금 안철수 대표의 최대 목표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안철수의 착각과 저의 분석을 좀 더해드리면 안철수는 지금 마이너스의 정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의 선. 혜성같이 나타나서 등장했을 때 국민적 지지율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를 까먹다가 새정치민주연합에서 대표를 하면서 또 거기서도 적응을 못해서 당을 뛰쳐나오면서 자기 본인 입장에선 한 40석 총선에서 얻은 게 굉장한 정치적 혁명이라고 착각하는데 사실은 자기 정치적 위상을 100석 이상의 거대 정당에서 40석 밑으로 떨어뜨린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쪼개기를 가고 있어서 근데 본인이 그게 자기가 승부사? 이렇게 착각을 한다면서요. 계속해서 말하는 워딩들을 보면. 정말 이해가 안 가는 마인드예요. 그 많은 국회의원들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국회 의석 달랑 한 명 있었던가요 당시에? 그거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통합이라고 하고 공동대표로 만들어줬을 때 그건 일종의 로또 같은 거였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선 예, 이후였으니까. 제1야당에 대표를 맡겨주고 한다는 거 그걸 잘 이용하지를 못하고 안에 적응 못해서 결국은 뛰쳐나가가지고 40석 정당 만들고 또 쪼개고 이게 뭡니까 이게. 그리고 유승민 대표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35석으로 시작했던가요? 그거 다 줄어서 9석 된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마이너스 곱하기 한 플러스라서 저렇게 하시나? 어쨌든 마이너스 지도력, 마이너스 리더십을 가진 유승민, 안철수 2명이 지금 통합을 한다고 하니까 이게 분열의 통합이 되고 있는 건데 저는 안철수의 40석을 어떻게 보냐면요. 총선 때 국민들이 이렇게 보면 어떤 정치인이 이 큰 역사의 흐름에서 무슨 역할을 하잖아요. 중요한. 반드시 보답합니다. 그 과거의 행동에 대해서. 맞습니다. 그 과거의 행동에 대한 보답이 40석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철수의 그 40석은 그때 안철수는 그 40석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고 진짜 그 40석을 기본으로 다른 정치를 했어야 되는데 호남 구태 정치에 매몰되고 문재인 흔들기 정치에 매몰돼서 뭐 지금 점점 줄고 있는 그런 형국인 것이죠. 안철수 씨의 최대 단점은요. 객관화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 엘리트 왕자. 딱 그 느낌이 그 양반하고 내 자리 한번 바꿔보고 싶어. 안철수의 새가 날아든다 하고 저는 너무 안 어울려요. 안철수의 새가 날아든다 그러니까 갑자기요. 네. 이게 진짜 철새.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의 객관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려고 노력하는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네. 나 안철수 칭찬했을 거예요. 잘했다면. 근데 홍준표나 안철수는
너무 그 오랜 시간의 적폐스러움의 답습 같은 거예요. 정치인이 스마트해지려고 그러면 진짜 노련함은 그런 거거든요. 우선순위가 우리나라가 잘 되게 하는 거야. 두 번째는 그런 과정에 교묘하게 자기 이익도 챙기는 거예요. 근데 정권이 잘 되는 꼴을 못 봐. 그러면 이미 거기에 70% 까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관점이 없어. 내가 지금 국민의당에 안철수라 그러면요. 상황이 엄청 바뀌었을 거야. 아마 지금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한 30명은 와 있을 거야. 그런 비슷한 바램을 안철수 대표가 가지고 있죠. 아, 이거 참. 바른국민당이 생기잖아요. 네. 그러면 민주당 의원 중에 탈당하고 바른국민당에 합류할 의원이 있다. 자유한국당에서도 온다. 뭐 이렇게 착각을 네, 하는 네. 거지. 웃기고 자빠졌네. 왜냐하면 이게 그 정치라는 게 주류 편입의 심리라는 게 있어요. 일반 국민들도 드라마 별로 재미없는 거 보고 있는데 한 드라마가 그 슬기로운 감방 생활처럼 뜨잖아요. 그러면 보다가도 이쪽으로 옮겨와. 그렇죠. 정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양당제가 유력할 수밖에 없는 게 거대 정당에서 하고 싶어해요 사람들은. 그리고 사표 방지 심리는 우리가 너무 이야기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작은 정당은 세를 불려서 정말 키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지만 작은 세력에 어떤 사람들이 달라붙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가 그렇죠. 있어요. 여기서 흔히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몇 단, 정치 구단 이런 말 안 하잖아요. 다들 문재인 대통령을 정치 초보라고 생각하잖아요. 지금의 안철수의 위기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이 안철수의 호남 기반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예요. 호남인의 마음을 송두리째 가져옴으로써.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진심 정치가 통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진심 앞에 당해낼 그 암수, 꼼수는 없는 거죠. 안철수의 위기는 지지 기반 붕괴의 위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청년 무당파층이 안철수에게서 등을 돌리고, 지역 기반도 없고 예, 이제. 호남도 무너지고. 그러니까 기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의 그 국민의당 39석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걸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안철수라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에요. 민주평화당 쪽 국회의원들이 우리 방송을 엄청 많이 들으시더만요. 맨날 아, 그래요? 거의 매일 안철수 까는 방송을 하거든. 근데 박지원 의원님은 새날에 안 나오시나요? 한번 초대만 해보려고 그래요. 아, 예. 적은 동지잖아요. EJ. 자, 이런 관점에서. 그러니까 이게 뭐 정치적으로 중요한 흐름을 갖고 있어서 안철수에 관심을 갖는다기보다 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오늘이 처음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악인의 말로 관점에서 저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악인이에요. 아니 대선 조작 같은 거 순진한 얼굴로 그렇게 해대고 있었잖아요. 우리 초딩이라고 말하면 오히려 순진하게 보는 건데 예. 악인의 말로 저는 보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자, 지금 국회 이야기를 잠깐만 할게요. 임시국회가 오늘, 방송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열리거든요. 이 기간은 아마 이제 평창 올림픽과도 같은 기간에 겹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던 화재에 소방 관련한 3법. 오늘 당장 처리를 한다 그러고요. 여론이 빗발치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 개헌 부분은 자유한국당은 못하겠다. 6월 달에. 그러니까 여당 쪽에서는 2단계로 하자. 꼭 권력구조 개편은 안 해도 되니까 다른 기타의 부분들을 먼저 집어넣고 다음에 권력구조 바꾸면 된다 하니까 이 개헌 논의를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지금 개헌 특위가 가동되고 있긴 한데 그런데 계속해서 약간 좀 보이콧 넣는 느낌으로 안 하려고 하니 문재인 대통령 발 개헌이 나올까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약간 선수를 쳐서 뭔가를 또 하려고 하는 느낌 그 상태가 계속 공전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저는 이 과정을 보면서 우리가 87년에 정말 전 국민이 거리로 나오게 된 계기 4.13 호원 조치예요. 저는 지금 자유한국당이 하고 있는 게 이게 호원 조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현재 헌법 옹호 세력, 그 이꼬르 제왕적 대통령제 옹호 세력, 호원 세력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반개헌 세력이 된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그러니까 1987년에 전두환의 대응을 보는 듯한 기시감이 있습니다. 개헌을 놓고. 호원 철폐. 적폐타도. 그렇죠. 지금 그렇게 바뀌었어요. 네. 근데 계속 이런 식이 거 아니에요. 저는 홍준표나 이런 사람들이 전향적으로 바꿔서 2단계 개헌이라도 했으면 좋겠어요. 지방선거 유리하고 불리할 게 뭐 있죠, 이게? 유리하고 불리하고 있죠. 왜냐하면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50%가 되기가 어려워요. 예, 그리고 되게 그러면 투표율 문제라는 거예요? 국민투표? 그럼요. 국민투표 하게 되면 지방선거 투표율도 올라가고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확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개헌안 찬성과 1번 내리 투표하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관점이 아니고 투표율 때문이다. 투표율이에요, 투표율. 그래서 개헌은 대개 투표율이 70% 넘어요. 근데 70%가 나와서 나 개헌만 투표하고 지방선거는 투표 안 할래 이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개헌하고 연관해서 만약에 투표한다면 저는
올해죠. 올해 지방선거 투표율은 뭐 사상 최대가 될 거라고 봐요. 이 지점이 자유한국당으로 하여금 지방선거와의 동시 개헌 국민투표를 반대하게 만드는 키포인트죠. 근데 저는 반대로 봐요. 그러니까 개헌 국민투표는 투표율에 영향을 끼치기 전에 많은 국민들이 이날만을 기다려왔다가 지금 일단 지방선거고 그다음에 총선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사상 최대인 건 국민투표랑 상관이 별로 없어도 그 정도 될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아, 지방선거 투표율이 그거는 뭐 굉장히 고무적인 건데 그게 이제 지금 약간 우려되는 건 20, 30대가 지금 지지율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5, 60대는 투표율의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20, 30대가 조금 동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분위기가 문재인 대통령 70% 지지율로 쭉 가면 지방선거 투표율이 한 60% 될 게 지금은 한 50%대로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감에 의한 발언을 감히 해보는데요.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이 내각제 개헌에 합의하면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 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고 이걸 홍준표 대표가 또 부인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건 뭔가 자유한국당 내에 개헌에 관한 콘크리트 호언 태도가 조금 균열이 있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홍준표를 좀 잠깐만 얘기해보자면 최근에 거의 당에 있는 사람들을 협박하더만요. 그러니까 지방선거 끝나도 내가 당대표 그만두는 일은 없어. 당신네들 지방선거 잘못하면은 국회의원 선거 공천 안 해줄 거야. 이렇게 막 협박을 하더라고요. 대놓고. 6개 지방자치단체 시도지사를 네.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그 말의 의미는 그게 지더라도 내가 나 그만두는 일이 없어도 들렸고 어떤 경우는 그게 지는 일이 없어도 들렸는데 그 태도가 난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게요. 이게 안철수도 그렇지만 홍준표도 보면은 그래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쪽 세력들도 어느 정도는 그 민주주의적 소양을 좀 갖고 정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정당 대표라는 걸 하게 되면. 근데 마치 그 제왕적 총재 개념으로 자기 당 국회의원들을 막 억압하는 게 보여요, 이제는. 뭐 유해에 잘라내듯이. 그런 걸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결국은 빨리 망했구나라고 느끼는 게 그거 못 견디거든요, 이제. 근데 너무 다행인 것은 푸나님의 그 생각을 일반 국민들도 많이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한국당의 정말 골수 지지자신 분들도 홍준표는 너무한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홍준표 이후에 자유한국당의 정상적인 대표를 그리워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홍준표는 좀 열등감과 피해의식이 쩔어 있어요. 너그럽게 뭔가를 갖지를 못하고 일단 개파도 없지. 대표라고 하나 있기는 해. 그래도 목소리 막 커. 막말 수준의 말을 쏟아내는데 지원 사격하는 일단 국회의원들이 없고요. 고립된 섬처럼 느껴지고 그 상태에서 자기가 현역도 아니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계속해서 자기 피해의식과 열등감 발현으로 계속 자기 당 사람들한테 막말 비슷한 형태가 가고 있어서 자멸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대표가 되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 플러스 1이거든요. 네, 대표가. 뭡니까? 첫 번째가 마이크입니다. 마이크. 그러니까 마이크를 지금 10분 활용해서 지금 홍준표 대표에게 모든 초점이 몰리게 말을 하세요. 그게 막말이건 저주의 발언이건 간에. 그리고 요거를 보고 그대로 이제 쫓아하는 느낌을 주는 분이 김성태 원내대표예요. 그러니까 대표와 원내대표가 가장 중요한 게 마이크를 장악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의미고 두 번째는 돈과 조직이죠. 근데 돈은 사실 함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거야말로 선관위에서 지원되는 국고 보조금이 다 요목이 있고 정말 한 푼도 제대로 쓸 수 그 마음대로 못 쓰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은 별로죠. 뭐 한 2천만 원 대표가 쓴다고 해도 뭐 더 이상은 곤란하니까. 그 다음이 조직 장악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인사권을 가지고 친박을 괴멸시키겠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친박도 많이 홍준표 대표 쪽으로 줄을 선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건데 핵심이 마이크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자유한국당에 기억나는 사람이 전 딱 3명인데 홍준표, 김성태, 장제원. 그러네. 마이크. 3명만 하고 있네. 예, 마이크. 예. 지금 세월호 특조위 방해에 관해서 김영석 해수부 장관이나 그 차관도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네. 일단 이 이야기를 먼저 해드리고 싶어요. 박근혜 정권 때 세월호 사건이 났을 때 청와대의 해양수산비서관으로 있던 사람이 바로 김영석이에요. 그 김영석을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이 있던 바로 그 밑에 차관으로 내려보내요.
그 수습을 위해서. 그리고 이주영이 해수부 장관을 그만두고 김영석이 장관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직접적으로 해수부를 장악할 수 있는 통로를 일단 확보한 거거든요. 근데 그 상태에서 김재원, 조윤선, 이병기가 해수부 특조위 방해에 사실상의 컨트롤 타워였다는 게 요즘에 나오고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조윤선이 뭐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때 일단. 정무수석이었나요? 네. 네. 이 그리고 사람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세월호 특조위를 부단히 방해했다는 건데 김재원은 정말 악랄하지 않습니까? 김재원은 그때 원내수석 부대표였죠. 세금 도둑. 네, 원내수석 부대표고 조윤선은 정무수석이고 이병기 비서실장. 그러니까 맞네요, 뭐. 그 셋이 방해하려고 마음먹으면 셋이 하는 거. 그러니까 이병기 실장이 컨트롤 타워였을 테고요. 방해의 컨트롤 타워. 그다음에 주로 행동을 하는 거는 정무수석이에요. 예, 국회와. 조윤선은 그 정무수석으로서는 사실 안 맞는 캐릭터 아닐까요? 안 맞는 캐릭터인데 시키는 건 했나 보죠, 뭐. 시키는 거. 그 비서실장이 시키는 거. 당시에 새누리당 의원들 만나는 정도. 그렇죠. 저도 만났다고 말씀드렸죠. 만나신 적 있으세요? 저희 사무실로 찾아왔었어요. 의원회관 501호. 아, 어떤 뭘 협조 부탁한다고? 아니, 그 몰래카메라. 아, 그 건으로? 네, 그 몰래카메라 폐기할 테니까, 뭐, 더 이상 뭐 언급하지 그런 거, 말아달라? 자료를 가지고, 이렇게 하시니까 실장님도 최민희 의원님에 대해서는 뭐 어떻게 하실 수가 없다고 하십니다. 뭐 그렇게 얘기해서 말 되게 어렵게 해서 지금 기억나는 게 자료를 가지고 그렇게 폭로를 하시니까 실장님께서도 어떻게 그래서 그때 제 느낌은 아 이분이 박근혜의 정무수석이 아니라 김기춘의 정무수석이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병기 실장이 총지휘를 하면 정무수석이 그렇게 시키는 대로 만나고 그럴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김재원 수석 그때 수석 부대표거든요. 자유당에 이분은 뭐 아주 자체 발광형이세요. 뭐 그렇게 생기셨잖아요. 네, 네, 막 아주 막 네. 네. 이분도 저한테 제가 몰래카메라 폭로하고 필라테스 폭로하고 침대 세계 폭로하려고 막 준비할 시점에 이분도 저한테 전화했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만나서 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조윤선에게는 또 하나 혐의가 또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의원님이 그때 조윤선이 찾아왔을 때 당신은 앞으로 3, 4년 후에 감옥에 갇힙니다. 라고 예언을 했어야 됩니다. 교장 공모제가 요즘에 정치 큰 이슈가 아니라서 저도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요.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한 이슈예요. 물밑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더만요. 이게. 예, 중요한 이슈일 뿐만 아니라 일단 질문 드릴게요. 예. 교장 공모제가 뭡니까? 이제 교장은 교장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만 교장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장이 되려면 근무 평정서부터 오랫동안 자기 관리를 해와야 돼요. 그리고 어느 날 교장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뭐 장학관, 장학사, 뭐 그다음에 교감, 교장 뭐 이런 경우도 있고 여러 통로를 거쳐서 자격이 있는 사람만 교장이 되게 되어 있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 그렇게 오랫동안 근무 평정을 좋게 유지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창의적이고 적극적이지 못한 분들이 주로 평점을 잘 받겠죠. 아마도. 예,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 너무나 학교가 정체된 거예요. 그리고 교장은 학교에서는 A 학교의 교장 선생님은 A 학교 안에서는 대통령입니다. 그렇겠죠. 예, 모든 행정 권한과 인사와 뭐 이런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직책임에도 여기가 외부에서 교장이 되는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2005년에 최초로 공모형 교장을 들여올 수 있도록 법이 만들어집니다. 이게 참여정부 때예요. 네, 2005년이니까. 그래서 이때 공모형 교장의 유형이 몇 개가 생기는데요. 첫째는 내부형 공모. 네, 그래서 이 내부형 공모는 교사를 하고 15년이 지나면 교장에 응모할 수 있게 해주는 그 케이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외부형 공모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원 자격증이 없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초빙형 공모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초빙형 교장은 교장을 하신 분이에요. 교장 자격증이 있는 분이 다시 정년퇴직 이후에라도 혹은 그 전에라도 교장에 응모할 수 있게. 그러니까 세 가지 유형의 개방형 교장 공모제를 2007년에 한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해서 실시가 되었었는데요. 이게 직무수행 평가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내부형 교장 그중에서도 교사가 교장이 된 경우가 85.1점을 받았어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외부형 공모, 그러니까 이게 개방형 공모에 해당하는 교원 자격증이 없는데 교장이 된 분들이 83.5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교육 혁신의
한 아이템으로 굉장히 각광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초빙형, 그러니까 교장 자격증이 있는 분이 교장 되는 경우는 81.7이니까 상대적으로 조금 점수가 떨어졌었죠.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16년까지 통계를 내보니까 그 내부형 교장의 교사 15년 한 분이 교장이 되는 경우가 2,472명의 공모형 교장 중에 94명밖에 안 돼요. 4%. 이게 2012년에서 2016년. 그런데 이 중에 평교사가 되는 경우 64%. 그다음에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있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뭐 나머지 한 30명 정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은 공모형 교장이 2012년에서 2016년에 왜 이렇게 수치가 떨어졌지? 라고 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2011년에 MB 때 공모형 교장을 자율학교 내에 15% 이하로 해라. 이런 교육 공무원 임용령이 내려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제도는 좋은데 이 제도가 될 수 있는 사람 수를 줄여보니까 의미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군요. 예, 그래서 국회 입법조사처가 꾸준히 권고사항으로 자율학교에 15%밖에 공모형 교장을 드릴 수 없는 거를 바꿔라. 그래서 이번에 교육부가 바꾼 겁니다. 15%를 철회하기로. 아하. 그렇다고 모든 학교가 다 공모를 하는 건 아니고요. 학교 운영위원회를 거쳐서 학운위가 우리는 공모형 교장을 한번 해보겠다. 이런 결정을 해야 되니까 절차는 여러 단계인데요. 중요한 건 지금부터인데 이게 교총에서 반대합니다. 그렇겠죠. 예, 그리고 이 공모형 교장을 하고 점수를 높이 받은 분을 보니까 아무래도 정교조 쪽 선생님들이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심지어 이 공모형 교장제를 교육 독재다. 에이씨.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공모형 교장, 그중에서도 특히 내부 공모형 중에 교사 15년 한 분들이 자율학교의 교장이 되는 거는 교육 혁신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전혀 이념 갈등이나 정교조와 교총의 갈등이 아니고 학교 혁신의 중요한 한 아이템으로 계속해서 교육계에서 주장돼 왔던 사안이고 이번에 그 김상곤 교육부가 그 15% 제한 규정을 없앤 건 아주 잘한 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아이 학교가 올해부터 혁신학교로 바뀌는데요. 아싸. 작년에 그 설문이 왔더라고요. 교장 공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그래서 답을 하나 썼어요. 시대적 흐름이네요. 이렇게 찬성입니다라고 썼는데 하다못해 지금 사법부 같은 경우도 배시 문제를 더 확대하는 것처럼 그냥 누군가가 외부 세력이 들어가서 뭘 장악하는 게 아니고요. 공모제에서 뭔가를 뽑히려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로부터 검증받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당연시 능력도 안 되는 분들이 교장하는 것보다 훨 나아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교장 자격증이 있으면서 교장 선생님을 잘할 수 있는 분들도 계시겠죠.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이 그러셨다니까요. 김인숙 교장 선생님 이름도 안 있는데요. 그분이 토론식 수업을 시켜서 제가 이렇게 말빨이 세진 거예요. 중3 때. 네, 그런 교장도 계시겠지만 또 너무 자격증에만 이렇게 하다 보면 좀 보수화되니까 저는 신선한 새바람 교육 혁신의 한 아이템으로 교장 공모제가 자리 잡기 바랍니다. 꼭 이런 그 김성태나 이런 사람들의 그 발언을 고지고대로 믿고 집에서 막 걱정하시는 그런 학부모님들 한두 명 꼭 있거든요. 꼭 이해시키시길 바래요. 이게 어떤 시대적 흐름이고 과정이라서 어떤 잡음이 잠깐은 있겠지만 방향성은 옳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알겠고요. 고생하셨고요.